안녕하세요. 경제식 네트워크의 이명재입니다. 예, 이병태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식 네트워크의 새 코너 칼럼 토크 시간입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의 좋은 시장 경제에 관한 글들을 많이 번역해서 팬 웹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번역을 직접 하셨던 주인공들이 그 번역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았는지, 또 우리 사회가 뭘 거기서부터 배웠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새로운 코너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번역한 라는 집산주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집산주의랑 집단주의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하나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조금 느낌이 다르달까요? 예, 그 집단주의가 발현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집단주의는 그 집단을 개인보다 우위에 놓는 문화 또는 사상 이런 걸 다 집단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민족주의, 국수적 민족주의로 나타나죠. 한 민족은 일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 저 외놈들이다. 그 다음에 다른 중국 사람들이 저쪽은 오랑캐다. 뭐 이런 것도 집단주의예요. 어떤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는 어떠냐면 노동자 계급을 하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집단으로 보고 다른 집단은 그 유산 계급이 무산 계급을 억압을 하니까 그 유산 계급이 착취하지 못하는 구조로 그 집단의 우위를 놓고 그들이 못하는 생산이나 소유 같은 걸 다 부인하는까지도 몰고 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집단주의가 권력하고 해가지고 아주 타락한 극단적인 경우가 파시즘이죠. 그래서 파시스트가 되면 이제 그 뭐 아리안족은 유태인보다 우월하고 유태인들은 역사적으로 원죄가 있고 예수님을 죽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유태인들은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집단주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늘 이런 형태의 국수적이고 배타적이고 갈등적인 것들보다는 개인의 선택 보다는 집단하고 집단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이제 늘 이 사회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산주의는 이제 그 생산 소유까지를 공유시키느냐. 교수님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집산주의를 개인의 방향성과 자유보다는 집단의 공동체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상위 개념으로 둔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집산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국유화를 시킨다든지 토지나 철도나 광산 등 이런 자본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정책 이전에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서양에 비해서 훨씬 집단주의적인 문화죠.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 또는 집산주의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억압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외를 시키는 걸 과외를 억지로 하는 학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워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 그 서양 사람들 안 해. 애들이 싫어하는 건 안 시켜. 근데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나는 거로 알아. 왜? 사회가 자꾸 어떤 대학을 내왔냐를 가지고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다 평가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지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자기 재능을 발휘해요. BTS는 공부 잘하는 거로 출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거 가지고 행복한데도 어렸을 때 어떻게 부모들이 다 얘기하냐면 공부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태어난 사람 중에 몇 명 안 되거든요. 공부 잘해봐야 나같이 돼. 나이 들어서도 이게 밤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김재동이 받는 돈에 10분의 1도 못 받으면서 강의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양한데 다양한 선택을 해주지 못해요. 근데 부는 다양한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데서 부의 원천을 제거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강요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진국 중에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그 중에 지지나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야. 이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지나치게 집단주의적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과외 같은 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면 큰일 났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염을 좀 기르고 살아봤거든. 한 2년 동안.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귀찮아서 못 기르겠어. 뭐가 귀찮냐면 보는 사람마다 물어. 뭐라고 묻던가요? 왜 수염을 기르냐고. 근데 전 세계에서 성인 남자가 수염 기르는 게 질문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 것 같아? 일단 우리나라
것 같고 또 어디가 있어? 일본? 일본 사람들은 코수염 많이 길러요. 남자들이. 턱수염은 잘 안 기르지. 네. 일본도 턱수염 기르면 아마 질문의 대상이 될 거예요. 어떨 때 제가 수염을 기르고 왔더니 딴 사람들이 저한테 이 교수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철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치 철학하는 사람 정도 돼야 수염을 기른다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미대 음대 교수님이세요? 뭐 이렇게 미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요.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만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성인 남자가 수염 기르는 게 질문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수염 기르는 사람 못 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면 다 머리 제가 아는 삼성의 임원은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상무님인데 뒤에 꽁지머리를 길고 이렇게 묶고 다녔거든요. 네. 그 영업하시는 분도 아니야. 전산실 책임지고 있는 CIO인데 근데 왜 사장님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해서 결국 깎았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행복하지 않죠. 최근에 그 2019년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네. 한국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45% 이유가 원하는 선택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집단주의 문화가 엄청나게 심해요. 사람들한테 툭 하면 묻잖아. 결혼 왜 하느냐? 네. 마치 어쩍 적정한 나이가 되면 다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몇 평이냐? 집의 크기로 사람을 재려고 들어. 그러니까 자꾸 뭐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단체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회식을 많이 하는데 회식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많이 하죠. 술도 많이 먹고. 그런데 왜 서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항상 줄을 세우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 보스? 거기서 CEO?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권력이 큰 사람이. 나머지는 네. 다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툭하면 그러잖아요. 부장님이 쭉 데리고 가서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부장님이 옛날 짜장면 시키면 그냥 다 짜장면 통일 이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 개성을 억압한다는 데서 국가적으로도 엄청 낭비예요. 삶의 질에서도 엄청 낭비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못 내는 면에서도 어마어마한 낭비고 이런 면에서 집단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이제 우선 대표적인 게 선공후사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기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당연한 선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죠?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을 우위에 놔야 좋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강요하는 사회는 그게 집단주의 사회라고는.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닌데 가족을 되게 강조해. 옛날에는 회사 가면 다 대우그룹은 대우가족, 삼성가족, 뭐 그런 식이야. 근데 가족의 특징이 뭐야? 네 개인적인 손익을 따지지 말고 회사가 시키는 거 다 하라는 뜻이야. 단체 그룹을 위해서 네. 개인을 희생을 하라. 일일이 손익을 따지고 이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획일주의가 되면 네. 개성이 없어져가지고 선택의 장애가 생겨요. 결정 장애가 생겨요.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에 가면 음식을 시키면 다 소스도 개별적으로 넣고 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요네즈는 빼주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양념이 한 가지야. 갖은 양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갖은 양념이요. 그게 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뭉뚱.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먹을 때 사람들이 무슨 탕 그러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 왜냐면 다 하나의 맛으로 이미 훈련이 된 거야. 갖은 양념으로. 그러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별적 조합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정장애가 있는 사회예요. 자기 개성을 생각해보지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집단주의의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집단주의는 개성, 자유로운 선택, 행복, 또 그런 자유로운 선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혁신을 일으키는 건데 그걸 허용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내 재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걸 공동 개발해서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다 관여해서 해라 마라를 다 자기네가 결정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거는 게 다 이 집단의 이익이야. 우리나라가 규제나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를 할 때 명분 대부분의 밑바닥에는 이 집단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 집단주의를 정말 다방면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정장애도 그렇고 국유화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왔지만 또 지금 사회가 많이 변했잖아요. 민노총이라고 이건 이제 집단의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이런 성향이 강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칼럼에서는. 예, 그러니까 신디칼리즘이 뭐냐면 그 집단을 집단이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리더한테 경영권을 주는 게 아니고 집단에 있는 사람
사람들이 다 공통 통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때 어떤 형태냐면 그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거지. 예, 사실은 실현도 못하면서 공산 권력 독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도 말로는 다 동무잖아.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고 일반 서민하고 다 동무라는 거 아니야? 뭐 북한은 하도 이상한 거니까 뭐 최고 존엄이고 뭐 위대한 영도자고 뭐 거의 태양신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공산주의에서도 많이 이탈한 뭐 왕조지 왕조. 그런데 어쨌든 말로는 다 동무라고 그러거든요. 예, 동지고 동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집단이 통치한다. 누구도 위에서 통치를 못한다 하는 게 이제 신디칼리즘이거든요. 그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대표적 극단적으로 간 게 공산주의고 또 공산주의로 하니까 아까 생산수단을 가져가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고 내가 이익을 못 가져가면 사람은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단이 커져가지고 내가 일 안 하는 거를 모르면 잡혀서 혼날 가능성이 없으면 되도록 놀라고 그러겠죠. 일은 딴 사람이 한 거 내가 그 소위 무임승차. 그 집단이 커가지고 이렇게 가족 안이라면 어떤 사람이 꾀를 부리면 다 서로 관찰이 되니까 그걸 못 하거든요. 근데 집단이 커지면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집단으로 같이 하겠다라고 했던 거가 대표적인 이제 협동조합이 그런 거예요. 협동조합이 자본가하고 노동자가 분화 안 하고 자본가 없이 들어가서 1인 1표로 다 다수결로 결정하겠다 이런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처음 시장경제 처음 나왔을 때 자본주의의 마르크스가 봤던 자본가가 노동자 착취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협동조합이 큰 기업, 큰 생산에 주요한 걸로 못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집단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크게 잘못하는 거가 뭐냐면 그 주식회사에서 이건희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재벌들이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황제 경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지분보다 많은 의사결정을 한다. 주식회사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경영자가 소수의 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 거를 나중에 주주의 비율로 나눠서 먹는 게 효율적인 거지 중구난방으로 막 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집단이 큰 게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군대 같은 데 장군이 있는 거고 기업의 경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신디칼리즘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집단이 커지면. 아주 작은 집단은 괜찮아요. 그 대학교 동아리 20명 이내 이럴 때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족 5명 이내 여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노조가 경영까지 하려고 그러는 게 신디칼리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 같은 데서 제3의 길이라고 그래서 자본가 없는 기업을 만들려고 그래서 전부 우리 사주로 회사를 장악시키려고 했다가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안 나려고 부자들이 딴 데로 다 떠나기 때문에 이제 망한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의 기업의 퍼포먼스, 기업의 성과의 한 22%가 리더 자질에서 좌우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길을 지금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디칼리즘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번에 얘기하는 광주형 일자리야. 광주형 일자리가 그 우리 사주하고 소위 하면 노조죠. 노조하고 광주시가 경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선거 때마다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항구적으로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노조지. 이게 바로 그 북부 유럽에서 실패했던 신디칼리즘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뒤늦게 지금 실패한 걸 반복하려고 하는 위험한 거예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악용하거나 착취하지 않게 하려면 항상 힘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한테 노동상권을 이번에 ILO 협약에 다 가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소위 노동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든 권한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자도 그거만큼 경영권을 같은 수로 보호를 해줘야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주 편향적이죠. 노조의 권한은 있는 대로 늘리려고 그러면서 경영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소위 재벌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지배구조를 경영권을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위 신디칼리즘의 프리라이딩, 무임승차 또는 남이 열심히 일한 거를 빼앗아가는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 같은 경우는 ILO의 핵심 협약에 다 지켜주려면은 그 경영자의 경영권도 경영권도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파업을 할 때는 대체 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고 네. 파업은 사업장 안에 들어와서 시설을 점거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영권 재산권 보호 수단이거든요. 예, 네. 예. 근데 그런 거는 허용 안 하면서 노조 권한만 주면 아까 얘기한 신디칼리즘 사회를 만들. 네. 한 가지 젊은 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9세대 또는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개성을 내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는 거 네. 그리고 강요된 가치, 획일적인 가치에 대해서 늘 회의하고 도전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수없이 많은 다른 재능별로 각각 다른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내가 태어나면서 받았던 천부적인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행복한 세상이 되고 선택할 때 남의 눈치를 웬만하면 덜 봐야 돼. 끝으로 뭐 한 말씀 간략하게. 이 글은 제가 추천한 이유가 우리 사회가 너무 왜 삶의 만족도가 경제 수준만큼 안 올라가냐, 왜 계속 그 만족도는 다른 선진국만큼 안 올라가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억압해서 개성을 억압해서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사회를 만들어서 그러나. 그래서 이 집단주의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 하는 데서 저 추천을 드렸고 잘 번역해 주셔서 우리 저기 시청자들이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좀 번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해외에서 양산되고 있는 양질의 해외 칼럼을 번역해서 지금 같은 칼럼 토크 시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